아침이면 늘 혼자 밥을 먹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부터 그렇게 됐죠. 텅 빈 식탁에 반찬 몇 가지를 놓고 혼자서 숟가락을 드는 게 이제는 일상이 됐네요. 가끔은 밥을 먹다가 덜컥 서러워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눈물은 참아요. 울면 자식들이 걱정할 테니까요. 어머니, 밥은 잘 먹고 계시죠? 영훈이가 전화를 할 때마다 하는 말이에요.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목소리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까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해진 걸까요? 그럼, 잘 먹고 있지. 늘 그렇게 대답해요. 사실 잘 먹지도 못하고 밤에 잠도 설치곤 하지만 그런 말은 하지 않아요. 말해봤자 자식들 마음만 불편하게 할 테니까요. 요즘 들어 영훈이가 자주 들러요. 은행에 갈 때면 꼭 따라오겠다고 하고 통장도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효심이 깊어서 그러나 했는데 왜 자꾸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걸까요? 어머니, 그 통장은 제가 맡아둘게요. 혹시 잃어버리시면 안 되니까. 영훈이의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를 믿지 못한다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의심이 너무 많은 걸까요? 지혜도 요즘 이상해요.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르던 아이가 일주일에 두 번씩 와요. 올 때마다 집 구조가 너무 위험하다면서 요양원 얘기를 꺼내곤 하죠. 어머니, 계단이 너무 가파르잖아요. 혹시라도 넘어지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제가 알아본 요양원이 있는데 매번 그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이 집에는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데 하지만 이런 마음도 속으로만 사귀고 있어요. 태석이는 더 심해요. 술만 마시면 집에 찾아와서 돈 얘기를 해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그럴 때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라요. 가진 것을 드러내지 말아라. 설령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말이다. 그때는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알 것 같아요. 밤마다 이불 속에서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잠이 오질 않아요. 식사 시간도 괴로워요. 자식들이 가끔 다 같이 모여 밥을 먹을 때면 저는 그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정신이 없어요. 무심코 던진 말에도 숨은 뜻이 있을까 고민하고 표정 하나하나를 살펴보게 되네요. 어머니, 이 음식은 드시면 안 돼요. 혈압약 드시잖아요. 반찬이 너무 짜요. 제가 내일부터 반찬 해다 드릴게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말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릴까요? 마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만 같아서 서글퍼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세 자녀가 모두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니 기뻤죠. 하지만 그들의 표정이 왜 그렇게 어색해 보였는지. 어머니, 우리 모두 같이 필리핀 여행 한번 다녀오면 어떨까요? 영훈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처음으로 하는 가족여행이라고.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세 자녀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를 보니 거절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 가보자. 대답은 했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무거운 걸까요? 여권을 만들러 가는 날 영훈이가 꼭 동행하겠다고 했어요. 구청에 가기 전 은행에도 들러야 한다면서요. 통장을 건네받은 영훈이의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이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비상금도 좀 넣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외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영훈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켠이 불편했어요. 아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 속에 숨어 있는 무언가가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지혜는 매일 전화를 걸어왔어요. 필리핀 날씨며 준비물이며 전에 없이 꼼꼼하게 챙기더군요. 하지만 통화할 때마다 딸아이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죄책감이라도 있는 것처럼. 어머니, 이번 여행 잘 다녀오셔야 해요.
앞으로는 이런 기회가 잘 없을 테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정희야, 조심해라. 남편의 목소리가 아침까지 귓가에 맴돌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김 실장의 연락처를 다시 한번 확인했죠.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김 실장에게 연락하라던 그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출발 전날 태석이가 술에 취해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돈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자꾸 울먹이면서 제 손을 잡더군요. 어머니, 저, 죄송해요.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너무 죄송해서. 태석이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지만 차마 물어보지 못했어요.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지혜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평소보다 더 차가운 손이었죠. 자식들은 이것저것 설명하느라 바빴지만 저는 그들의 말이 귓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봤죠. 비행기 안에서 영훈이가 제게 약을 건넸어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비행기 멀미 날 수 있으니까. 수면제라는 걸 알면서도 마셨어요. 어쩌면 저도 모르게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필리핀에 도착하고 이틀 동안은 정말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식사도 하고 관광도 하고 자식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제 걱정이 기우였나 싶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마지막 날 영훈이가 반딧불이 구경을 가자고 했어요. 시골 마을로 간다면서요. 버스에 오르면서도 이상한 예감이 들었는데 그때 그 예감을 믿었어야 했나 봐요. 어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희가 금방 올게요. 그게 자식들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걸 보면서도 제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자식들의 계획이었다는 걸. 해가 저물고 주위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현실을 직시하게 됐죠. 제가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쏟아지는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온몸이 떨려왔어요. 여기가 어디죠? 낯선 땅에서 저는 그렇게 혼자가 됐어요. 그날 밤 마을 주민 한 분이 저를 민박집으로 데려다 주셨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따뜻한 눈빛만은 이해할 수 있었죠. 방문을 닫고 혼자 남자마자 저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왜, 왜 이런 걸까? 자식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젖병을 물리며 밤새 달래던 기억, 열이 나서 끙끙거릴 때 밤새 간호하던 순간들. 그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창밖에서는 이름 모를 벌레 소리가 들려왔어요. 낯선 소리에 가슴이 더 메어왔죠. 이불을 끌어안고 밤새 눈물만 흘렸어요. 잠들면 이 모든 게 꿈이길 바라면서. 하지만 아침이 되어도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다가 현기증이 났어요. 아,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거예요. 민박집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나나를 건네주셨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영훈아, 지혜야, 태석아, 자식들 이름을 하나씩 부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죠. 그러다 문득 지갑 속에 있는 종이 한 장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김 실장의 연락처를 적어준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었는데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뒤적였어요.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꺼내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렇게 연락해도 될까? 김 실장은 바쁜 사람일 텐데.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국제 전화를 걸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연결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여보세요? 김 실장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김 실장님, 저 이정희입니다. 박서방 아내예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데 김 실장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들려왔어요. 이정희 여사님, 지금 어디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곧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어요. 마치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김 실장의 연락처를 꼭 가지고 있으라고 당부하던 그 모습이. 여사님, 절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이제야 조금은 안심이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슬픔이 밀려왔죠. 자식도 아닌 남이, 제 자식들이 저를 버린 이 낯선 곳까지 찾아온다는 게 너무나 서글펐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방 안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밖에 나가면 자식들이 돌아올 것만 같아서, 아니면 영영 그들을 볼 수 없을 것만 같아서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봤죠.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면 가슴이 메어왔어요. 저렇게 행복하게 웃는 소리를 이제 우리 가족에게서는 들을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김 실장이 도착하기까지 30시간이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죠. 민박집 아주머니가 가져다 주신 음식도 거의 손을 대지 못했어요. 물 한 모금 넘기는 것조차 힘들었거든요. 이정희 여사님, 김 실장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환청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방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을 때 저는 그제서야 현실감이 느껴졌어요. 보자마자 눈물부터 났죠. 여사님,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 실장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순간 남편이 떠올랐어요. 늘 이런 식이었죠. 제가 힘들 때면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곤 했었는데 그 기억에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자식들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데 김 실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박 사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하셨어요. 자식들이 돈 때문에 이러지 않을까 걱정하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자식들의 민낯을. 그래서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떠난 거였나요? 여사님,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죠. 제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 실장은 제 짐을 챙기면서 민박집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나누더니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제가 이틀 동안 신세를 진 이분들께 제대로 된 인사도 못했다는 걸.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김 실장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자식들이 어제 박 사장님 회사에 찾아왔더군요. 돈이 필요하다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를 버리고 난 다음 날부터 돈을 찾아 나섰다니.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되더군요. 자식들의 수상한 행동들, 이상한 눈빛들, 다 돈 때문이었어요. 여사님,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박 사장님이 남기신 재산은 모두 여사님 명의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자식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김 실장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었어요. 재산 관리는 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당분간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게 좋겠다고. 비행기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을까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남편이었어요. 여보,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왜 그렇게 김 실장을 믿었는지.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어요. 김 실장은 호텔을 예약해 두었더군요. 집에 가면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면서 내일이면 변호사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기서 편히 쉬세요. 처음으로 푹신한 침대에 누웠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제부터 제가 살아가야 할 세상도 이렇게 낯설 테지요. 다음 날 아침 김 실장이 데려온 변호사를 만났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자 변호사였죠. 차분한 목소리로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어머님, 자녀분들이 이미 집에 여러 차례 들락거린 흔적이 있더군요. 서류를 찾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창피했어요. 제 자식들이 이런 짓을. 하지만 변호사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제 손을 잡아주었죠. 절대 창피해하지 마세요. 요즘 이런 일이 꽤 많아요. 특히 재산이 있는 분들은 더. 그 말이 더 마음 아프게 느껴졌어요. 돈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나요? 부모 자식 간의 정도 이렇게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집부터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함께 살던 집, 아이들이 자라난 집을 떠나야 한다니.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김 실장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여사님, 자식들이 또 찾아왔더군요. 이번에는 회사 주변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자식들은 이제 제가 아닌 돈만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그것도 저를 버리고 온 다음 날부터. 이게 정말 제가 키운 자식들일까요? 돈만 주면 다시 예전처럼 될까요? 제 질문에 김 실장이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어요. 돈을 주면 더 심해질 겁니다. 박 사장님도 그걸 아셨기에. 그날 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잠을 잤어요. 더는 망설이지 않기로 했거든요. 자식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기로. 그들이 저를 버렸듯이 저도 이제는 그들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다음 날부터 변호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먼저 집을 처분하기로 했죠. 짐을 정리하러 집에 들어갔을 때 온통 뒤져진 흔적이 있더군요. 서랍장은 다 열려 있었고 옷장도 엉망이었어요. 어머님, 이걸 보세요. 변호사가 바닥에 떨어진 사진 한 장을 주었어요. 영훈이의 첫 생일 사진이었죠. 제가 가장 아끼던 그 사진마저 함부로 버려져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처음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단순히 돈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 가족의 추억마저 짓밟아 버린 거였어요. 변호사님, 이제 시작하시죠.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제가 당당해진 것 같았죠. 변호사는 묵묵히 서류를 꺼내더니 하나씩 설명해 주었어요. 먼저 주거지를 옮기고 그 다음에 재산관리 신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녀분들이 법적으로 접근할 수 없게. 서류에 하나하나 도장을 찍으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슬픔? 아니었어요. 후회? 그것도 아니었죠. 어쩌면 해방감이었을까요? 새로 이사 온 아파트는 생각보다 아늑했어요. 침대와 작은 장식장 하나로 시작한 새 집이었지만 마음만은 어떤 때보다 편했죠. 더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렇게 편안한 것인지 몰랐어요. 처음 며칠은 혼자 있는 게 무서웠어요. 밤이 되면 자꾸 필리핀에서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억도 조금씩 흐려지더군요. 여사님, 이런 전화가 왔었다고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어요. 자식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왔다는 거예요. 영훈이는 회사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지혜는 눈물로 호소를 했다고 해요. 태석이는 여전히 술에 취해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저를 찾았다고. 괜찮아요.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제 대답에 김 실장이 놀란 듯 쳐다봤어요. 저도 놀랐죠. 제 목소리에서 담담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러고 보니 요즘은 거울 속 제 모습이 달라 보여요. 눈빛이 또렷해졌다고나 할까요? 더는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이정희를 보는 것 같아요. 이정희님, 이번에 우리 복지관에서 문화교실을 시작하는데 복지관 관장님의 제안으로 시작한 문화교실이 제게는 큰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는데 어느새 제 삶의 큰 부분이 되었죠. 다른 수강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분들이 많더군요. 자식들에게 상처받은 분들, 홀로 남은 분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았어요. 어머님도 참 대단하세요.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당당하게 사시다니. 하지만 저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저 살아남은 거죠. 살아남아서 제 인생을 찾아가는 것 뿐이에요. 얼마 전에는 재산의 일부를 기부하기로 했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장학금으로요. 김 실장이 걱정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제 제게 필요한 건 많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며칠 전 집 앞 공원에서 우연히 지혜를 마주쳤어요. 멀리서 저를 보고 달려오려는 듯 하다가 그 자리에 멈춰 섰더군요. 저도 그냥 지나쳤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어요. 지금도 가끔 자식들 생각이 나긴 해요. 그럴 때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그들에게도 언젠가는 깨달음이 올 거라고. 돈보다 소중한 게 무엇인지,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보, 이제 저 괜찮아요. 오늘도 잠들기 전에 남편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더는 눈물이 나지 않아요. 대신 잔한 미소가 지어지죠. 저는 이제 알아요.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저라는 것도. 봄바람이 창가에 스쳐가네요. 내일은 복지관에 가서 할머니들과 그림도 그리고 악기도 배워볼 거예요.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어요. 늦었지만 이제야 제 인생을 살기 시작한